최근 많이 들리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아동학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가방에 갇힌 채 숨진 9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학대에 못 이겨 도망쳤던 창녕의 아이까지 상상하기도 힘든 학대가 아닌 고문을 당했던 아이의 집에는 형제가 3명이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공포와 고통 속에 살았을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학이 미루어지고 학교에 매일 다니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아이에 대해 의심을 가질 기회도 없습니다. 아이를 매일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선생님이나 보육교사가 아이의 상태를 체크할 수도 없지요. 유치원 등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도 신고가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학이나 개원이 늦어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1분기 신고는 632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169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동학대 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들 만큼 착한 부모들의 사회가 된 걸까요?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이들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오지랖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창녕의 아이 경우에도 길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헤매는 아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한 어른의 선의의 오지랖이 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퀴즈 이벤트 예고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퀴즈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개국 30주년 맞이해서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1990년에 개봉을 했고 또 임권택 감독 연출, 박상민, 신현준 씨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TBS 1990년 개국을 해갖고 이 퀴즈를 드렸습니다. 근데 앞서 나왔던 기자분들 두 분이 모르는 사람 많을 거란 얘기를 하셔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지금. 세상에. 네, 아, 이렇게 됐구나, 내 나이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은 또 나가시는 길에 막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오늘 궁금한 뉴스를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서 설명해드리는 뉴스 1타 강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뭐 예측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의견이 팽팽해요. 법률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의견이 뭐 한 45%, 또 삼성 의식했다라는 의견도 한 44%. 그래서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분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 뭐 제가 이제 비법조인이니까 먼저 질러보겠습니다. 네. 앞에 법조인이 계시고. 네네. 저는 전날 방송을 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때도 법조인 간에도 팽팽했어요. 구속이 맞다, 기각이 맞다. 근데 저는 이제 비법조인인데 제가 근거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시민단체도 고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질 때 이 주체가 누구였냐면 금융감독원이었어요. 그래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중지시켜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장 폐지까지 간다. 상폐 직전까지 갔는데 상장 폐지를 면했어요. 그리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금융당국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주식 거래를 시장에서 중지시키고 상장 폐지도 검토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면 이건 경제적인 차원에서 위법이 아닌가라고 전 생각을 해서
이 구속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봤었죠. 자,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가열차게 비판을 해주시죠. 어디가 들렸는지. 네, 저는 구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제 의견과는 좀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결론이긴 하지만 이제 이끌어내는 인과관계가 달랐는데 이번에 이 영장 이 전담 판사께서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구속을 하려면 구속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혐의가 굉장히 상당해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네. 된다. 그런데 일단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낮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제 11월에 처음에 고발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지금 거의 19개월간 50차례에 있어서 압수수색도 했고 거의 110여 명에 대해서 한 450여 차례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히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로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맞아요. 그것은 재판정에 가서 다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장 실질 심사의 단계이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만 판단하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라는 저는 그냥 법적인 특히 영장의 발부에 대한 그런 법률 요건을 검토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없애려면 지금 다 없애지 않았겠냐 이미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 부분, 네, 그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도주의 위험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뭐 그렇죠. 보통 사람도 아니고 뭐 이재용 대기업, 부회장인데. 국내 최고 또 글로벌 네. 기업의 총수인데요. 도주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는 기각 사유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그러게요.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근데 이제 네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한 이유가 보통은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뭐 범죄 혐의에 소명이 되지 않았다. 라든지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맞아요. 혐의의 이제 상당성, 중대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영장 기각의 핵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 이런 범죄가 건가요? 소명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혐의를 소명을 시켰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한 것뿐이지 우리가 재판에 가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입증된 사실관계는 이미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보통 부르는데요. 네. 그거는 아직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며칠 날 몇 날 며칠에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근데 그 집에서 예를 들면 폭행이 있었거나 절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연 저 사람에게 혐의를 씌울 수 있는가 전 단계의 사실관계만을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합병이 있었다. 네. 그리고 주가가 달랐다.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과연 이것이 위법인가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쪽의 입장에서는 아직 위법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합병을 했고 몇 대 몇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주가가 달랐고 근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반드시 위법이냐? 거기는 아직까지 판단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만 있다는 그렇죠. 관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는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심의 이 소집 여부가 결정이 됐어요 오늘. 오늘 결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부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인가, 거기에 붙여볼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인데 이거는 이제 시민위원들을 무작위로 뽑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민들은 자영업자도 계시고 택시기사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교사도 계셔요. 15명이 오늘 모였는데 이 검찰과 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양측에서 30쪽 내외의 요약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류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양쪽의 서류를 보고 검찰 쪽의 얘기가 더 일리가 있네. 그러면 검찰 쪽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는 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퉈볼 여지가 없네. 그냥 검찰이 알아서 기소하면 되겠네. 그럼 부의 안 해. 필요 없어. 이렇게 네. 되는 거고 삼성 쪽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단의 내용이 일리가 있네. 이거는 한번 다퉈봐야 되겠네. 검찰에게만 맡기면 안 되겠네. 네. 그러면은 외부 전문가들이 한번 들여다보시오. 한번 부의하는 거예요. 부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라. 네네. 이렇게 결정이 나왔어요. 6시가 되기 좀 전에 네네.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다시 날짜가 잡히고 10명의 이 외부 전문가로 언론인, 법조인, 학자 이런 사람들로 무작위로 또 10명을 뽑아서 이 시민위원회는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프레젠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니 재판이 또 되는 거죠. 뭔가 약간 배심원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국민 배심원죄를 네. 재판에서 하면 우리가 국민 배심원, 네네. 국민 참여 재판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것은 검찰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한번 외부 자문가들이 검토해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봐서 이건 불기소해야 되는 사안이네. 범죄 아니네. 이렇게 해도 권고밖에 안 돼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 결론에. 그래도 검찰은 아니야 기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외부 전문가가 이거 기소 사안 아닌데 그랬는데 검찰은 기소. 그랬다가 재판에서 만약 무죄 나면 뭐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여론에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삼성 측에서는 이걸 원하는 거죠, 사실은. 신청을 했죠. 일단 심의위를 신청을 했을 때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한 2일 맞아요. 선고되기 전. 전이었고요. 아마 심의 카드를 꺼냈던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구속은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심의위를 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3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기소는 설사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권고니까 구속 기소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영장을 청구를 했고 다행히 이제 삼성 측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제 계속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정말 기소 결정이 났어요. 아니면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권고니까 기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까지 무죄가 나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지금 삼성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검찰권이 굉장히 과도하다. 지금 뭐 이거는 거의 먼지 털기식 수사이다. 없는 것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검찰의 재량권이 너무 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뭐 언론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면 검찰에서는 출구 전략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을 봐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은 불기소를 할 수 없거든요. 너무 기소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예를 들면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묘한 또 이제 연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정말 요새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진짜 화가 나요. 지금 뭐 7시간을 여행용 가방에다 넣어둬서 결국엔 숨지게 하고 또 얼마 전에 창녕 사건이 그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탈출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상해를 입었고 자 이런 이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40대 여성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자 살인죄 그리고 아동학대치사 어떻게 다른 건지 형량이 사실 궁금한 건 형량이 어느 게 더 센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형량은 거의 비슷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이 학대로 인한 과실치사는 살인죄에 준하게 형량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살인죄 여부는 살인 얘기를 할 때 고의성이잖아요, 항상. 근데 최소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를 적용할 때는 미필적 고의가 등장하죠. 고의성이 아주 확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는 구체적인 상상을 하고 싶지가 않은 사건이에요. 저도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이에게도 끔찍한데 자 우리가 사람을 좁은 가방에 가두고 7시간을 놔뒀다. 그럼 이 사람이 혹시 어떤 부작용으로든 사망하지 않을까? 사망하면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그럼 이건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잘못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내버려 뒀으면 이거는 살인으로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아직까지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를 아직까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검찰에 살인죄로 송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송치를 한 것이고요.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는 사형이 있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 무기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은 똑같은데 살인으로 하는 것과 아동학대 치사죄로 하는 것이 형량이
다른 차이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하나는 저 사람을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있는 것과 나는 학대를 했는데 학대하다가 죽었다라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 처음부터.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7곡계모 사건에서 처음으로 네, 아동학대에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는 1심에서는 학대 치사죄였다가 2심에서 바뀐 게 흉기가 아니지만 맨손으로도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예견하는 상태로 특히 장기가 많은 복부를 이제 가격한다는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가방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구체적인 정황은 몰라요. 저희가 사건 기록을 못 봤으니까. 예를 들자고 한다면 그 가방이 뭐 위에가 잠겨 있었는지 열려 있었는지 이런 거 저희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예를 들면 그 전에 사망을 했는지 안에서 사망했는지 저희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견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 가방이 잠겨진 채로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가 그 안에서 가방에 갇혔기 때문에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고 3시간이나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그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충분히 살인죄로 검찰이 송치된 이후에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형이 있는 거를 빼놓고는 다 똑같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아동학대 취사랑 살인이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것을 굉장히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창녕 얘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새로운 이제 뉴스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그 수준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네. 오후 6시에 이 배회하다가 시민이 너 왜 그래? 네, 그러니까요. 얼굴에 봤다고. 멍이 들었다. 몸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네. 상처와 부상. 심지어 이제 손가락에 지문이 맞아요. 없더라. 아우.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됐고요. 이제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자 문제는 이게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 의붓 아빠와 친모의 이 이야기는 똑같고 다만 약간 특이한 게 친모가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아픈 상태다. 근데 여기 또 아이가 셋이 있어요. 네.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이 아이 3명을 저는 바로 격리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해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 다 부모는 병원에 입원해 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고 이제 문제가 된 아이 2년 전에 이제 재결합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붓 아빠에 삭달당했잖아요. 근데 그 집을 수색했더니 도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술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집에서는 목줄을 하고 있었다. 맞아요. 설거지라든가 집안일 할 때만 풀어줬다. 자기는 다락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 감금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온 것도 결국은 자기 의지로 탈출을 했는데 네. 탈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끔찍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걸 무슨 훈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의 고문이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들 내가 훈육을 시켜주고 싶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네네.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심정이 그렇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부모의 체벌을 막는 게 법을 이게 이제 민법상에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에는 이미 이제 있는데 뭐 민법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체벌을 하면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형법에도 원래 부모의 징계권이 네.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당행위라고 해서요. 이제 뭐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훈육 차원이죠. 이렇게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뭐 폭행을 하거나. 근데 이제 이번에 법무부에서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 915조에 부모는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5월쯤에도 이거 삭제하자 그때 좀 논의가 있었는데 한번 좌초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많아지면서 다시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징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징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징계인 것이지 이번 이러한 아동학대 같은 것이 이게 어떻게 징계가 될 수 그게 무슨 있습니까? 징계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의 많은 가해 부모들이 이 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나는 우리 아이를 학대하지 않고 아이를 교육시켰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거짓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러한 가해 부모들이 기댈 수 있는 법조항이
없게 만들자라는 게 삭제의 이제 기본 얘기인 것이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삭제되면 나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혼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913조에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교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없애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이러한 징계 권위로서 정말 내가 아이를 때려도 되는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작은 체벌에서 시작되는 아동학대를 없애자라는 법무부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알고 뭐 체벌하고 맞아요. 아동학대를 한다기보다 맞아요. 나중에 이제 걸려갖고 네. 법정에 갔을 때 이걸 써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근데 사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예 그런 싹수를 없애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리 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 생각이 법에 들어요. 그 앞에 보면 문제는 문장 첫 단어에 있다고 봐요.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이 교양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 네. 징계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논의의 내용이 방향이 두 갈래예요. 하나는 시간 징계권을 없어요. 삭제하자. 네. 아니면은 체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자. 근데 그 앞에 부모라고 안 되고 친권자라고 돼 있어요. 전 친권 개념을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친권 개념을 없애야 된다. 또 다른 얘기로 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다음 될 것 주에 같고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얘기를 다음 주에 네, 하겠다. 기억이 나면요. 기억이 나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네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인사하시려고요? 인사할 아, 준비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 1타 강사 두 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CNN하고 또 싸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8일에 CNN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네. 발표했는데 지금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컸죠, 차이가.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55%의 지지율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41%에 그쳤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14%포인트 앞섰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38%밖에 안 굉장히 됐는데 나왔네요. 57%는 반대했다니까 19%포인트 차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높다. 이런 결과를 보도를 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 많이 나는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장 가짜 조사다 이렇게 역시 반발을 하면서 내가 여론조사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조사를 한번 분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이 이제 10일에 네. CNN 제프 저커 회장에게 조사 결과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경고 서한을 보낸 할 거예요.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한은 관심을 끌려는 허위 조사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여론조사가 잘못된 관점을 제시한다라고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향된 질문, 왜곡된 표본 이런 걸 써서 유권자를 호도하려고 설계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CNN 방송은 이제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뭐 단번에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법률 고문이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정치인이나 캠프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CNN을 협박한 건 CNN 역사의 처음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아무튼 제일 싫어하는 언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CNN 질문 안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캠프에서는 14%포인트나 뒤진다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인종차별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 이런 조사까지 나오니까 더 크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미국에서 한인 노인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니까 때린다 뭐 이건 아니었고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실 중국인으로 착각을 한 그렇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리알토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서 62세 한국인 남성 김모 씨가 피를 흘리면서 인도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어떡하나. 가봤더니 뺨하고 코에 큰 상처를 입어서 여기가 퉁퉁 부어 올라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재미교포분이었고요. 현지 경찰이 이날 오전
오전 6시 30분경에 한 대로에서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 범인이 흑인 남성이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손녀분이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 상처 입은 얼굴 사진도 올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흑인 남성이 때리면서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치 않는다라면서 때렸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일이 발생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구타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이 다 현지 매체를 통해서 크게 알려지기도 했고 네네.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흑인이 한인을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동양인과 흑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이 손녀분을 또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또 많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좀 많이 커지니까 손녀분이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 일로 한국인들과 흑인 간의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발 서로 미워하는 것을 멈춰달라 이런 호소를 하면서 지금 진정을 시키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경찰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증오범죄 여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 한인 남성을 뒤에서 밀친 건 맞는데 한국인 또는 중국 바이러스 같은 인종차별 발언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총영사관도 경찰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 증오범죄를 당한 건지 사건의 구체적인 발단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조사 중이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소녀분이 자신의 그 양어머니가 흑인이라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도 참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다른 쪽으로 비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차이나 바이러스 네, 이야기한 처음에 거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소수 인종끼리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다든지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 단계가 어떤 거냐면요. 안정성과 효능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백신을 시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4상도 있는데요. 그건 백신이 나온 다음에 계속 다음에? 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제 10일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다음 달에 모더나사를 시작으로 8월에는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9월에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이 각각 시험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가 특히나 자체 개발 중인 백신 임상 일정을 기존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서 좀 빨리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좀 말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난달 말에 이제 2단계 임상의 첫 번째 네네. 참가자들에게 백신 후보 물질이 투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기 통과될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파우치 소장이 다음 달에 3상에 들어간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른 곳들도 뭐 제너 연구소, 아스트라제네카도 8월에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곳이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20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우와. 최종 승인될 경우에 바로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이게 다 이제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면 연내에 백신 개발과 시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발 좀 빨리 개발이 돼서 네네. 우리도 좀 편하게 차질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빚어지지 않고 빨리 성공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퀴즈 코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TBS 개국 30주년 맞이해서 퀴즈 이벤트 진행했었는데요. 임권택 감독 연출, 박상민, 신현준 씨가 주역을 맡았고 또 TBS 개국 이틀 전에 개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최다 관객을 불러 모았던 영화 제목 맞추는 거였는데요. 정답, 네,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장군의 아들. 네, 1990년 6월 9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장군의 아들, 김좌진 장군 아들인 김두한 씨 일대기를 다룬 영화고요. 당시에 11회, 12회 연속 청룡영화상에서 최다 관객상을 받았고 또 박상민 씨, 김두한 역을 맡았는데 정말 일하게 톱스타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중에 또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네, 2044님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사람 좋은 방송으로 남아주세요. 9838님 30주년 축하합니다. 이브닝쇼 10년만 하세요. 10년 후에 제가 몇 살이죠? 잠깐만 계산 좀 해보고. 네, 1232님은 박종호 기자님 팬이라고 하시네요. 네, 가셨는데 제가 전해드릴게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뉴스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9802님 5번이나 보셨다고요. 장군의 아들을. 네, 개국 30주년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고 퇴근 시간대 자동차에 이제 주파수가 맞춰서 있어서 꼭 들으신다고 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방송 마지막에 진행됐던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셨고 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최초 목격자 오연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처음 그 대공분실 네. 가시고 그 다음에 박종철 군의 이제 사체라고 해야겠죠. 그 네.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응급실로 형사들이 가자 중대병원 응급실로 가자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대공분실에서 사망했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또 네. 중대병원에도 이것이 그러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응급차가 일단 가긴 했는데 마침 네. 그 당시에 이제 보직 교수들 뭐 원장님 뭐 네. 전부 다 내려오셔서 네. 응급차를 막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그 판단을 하셨던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뭐라도 했어야 됐던 상황이니까 네. 여기서 내가 개인의 역량으로 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는 뭐 그건 전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박종철 군, 네, 뭐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을 말씀을 네. 하셨는데 딱 보셨을 때 이게 예사로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처음부터 하셨던가요? 그거야 뭐 21살이었고 보기에도 뭐 거의 20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 학생이니까 무슨 지병이나 이런 것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됐고요. 또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까 모종의 그 가혹행위 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살짝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내 눈앞에 닥친 그 지금 과제는 심폐소생술이니까 하나씩 해결을 해야지 뭐 그걸 동시에 다 걱정을 해봐야 뭐 도움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런 생각 없이 이사로서의 어떤 소임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근데 네.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니까 네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때 뭐 역사에 마냥은 없지만 그 형사들 이야기대로 네. 중대병원 응급실로 박종철 군을 데려갔었다면은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제 추측입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 관계대책회의라는 고위층들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뭐 안기부장, 치안본부장, 무슨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여러 그쪽 관련 인사들이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아마 재단이나 네. 병원 그 수뇌부에 압력이 심각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고 어떤 결론이 내리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이 왔겠죠. 대부분의 그 당시 의문사 사건들이 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물길이 잠깐 하나로 이렇게 탁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순간에 딱 계셨던 분이 우리 원장님이신데, 자, 그 다음 날 이제 중앙일보가 박종철 군 사망 사건을 단신이지만 처리를 했고, 그리고 네.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유명한 말이잖아요. 탁친이 억하고 네. 죽었다. 자, 그
그 정말 희대의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 보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물론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러긴 했겠지만은 이제 의사이자 전문의 입장으로 저거는 당연히 진료한 의사가 사인을 얘기를 해야지 왜 치안본부장이 저런 발표를 하는가. 저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죠, 원장님을. 그거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날 이제 14일 날 11시 반부터 한 12시 반 사이에 대공분실에 가서 그 심폐소생을 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그 형사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료한 의사니까 사망진단서를 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뭐 당연한 요구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사망진단서라는 건 사망하기 전부터 진료를 한 의사가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사망진단이고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사망이었으니까 사체 검안서를 쓰겠다. 사실상 그 두 서류는 서식이 똑같아요. 네. 근데 형식에 따라서 이제 사망 상태였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체 검안서를 씀으로써. 예, 예.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진료를 개시했을 때 살아 있었느냐, 사망 상태였느냐는 여러 가지 책임 소재도 달라지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사체 검안으로 하겠다고 제가 못을 박았고 그 사체 검안서든 사망 진단서든 그 내용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주소라든지 이름 뭐 주민번호 같은 이런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망 장소예요. 사망 장소. 그러니까 난 사망 장소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하겠다. 네. 왜냐하면 사망 상태였다는 걸 내가 못을 박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사망 장소를 남영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는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의 원인. 네. 그게 세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선행사인, 2번은 중간 선행사인, 3번은 최종사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19에 걸려서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이고 호흡마비가 와서 사망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사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부 미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걸 사인을 미상으로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사망의 형태가 자동적으로 변사가 돼버리거든요. 아, 자연사가 아닌 변사. 예. 그러면 그 사망 진단서가 자연사고 병으로 죽은 경우에는 검사한테까지 사망 진단서 갈 일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변사가 되면은 검사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수사를 할 건지 부검을 할 건지.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난 이거 누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검사한테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거 문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대공분실 형사가 그거 안 된다고 뭐 심폐정지나 이런 걸로 대충 쓰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나요? 글쎄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공분실은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안기부보다 더 센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사망 진단서든 사체 검안이든 서류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하늘이 지켜봐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참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네. 의학
이게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으면은 네. 사망 진단서와 사체 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고 그 차이는 네. 그 처음 봤을 때 사망이었냐 사망 네. 전이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사체 검안서라는 것은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사망한 후였다. 네, 그러니까 사망 네. 장소가 남영동이 되는 그러니까 남영동의 네. 사망 장소가 네. 자연스럽게 되는 네. 것이고 만약에 사망 진단서로 했었더라면은 그러면 뭐 치료를 할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네. 너 그거 언제 사망했는지 너 확실히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엇갈리게 되겠죠. 책임 소재도 달라질 네, 수가 네.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사망 원인이 이것을 미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변사가 되는 거고 네. 변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건 두고 부검을 네. 할 사유가 되는 거죠. 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건 아니다. 뭐 그냥 넘어가려면 그냥 넘어갈 넘어갔겠지만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의 이제 흠집이 난 거죠. 그 절차상에.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을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걸 다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글쎄 뭐 저는 하여간 그렇게 뭐 당장 어디 뭐 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럴 위는 못 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거죠. 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물고문을 당했다는 말씀은 참아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데서. 참아라기보다도 네.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아, 의도적으로 네.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유사한 의문사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남영동에서도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피해자가 나오면은 피해자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동료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가혹행위 있었다 그런 말을 안 한 거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를 못하고선 그냥 묻혀져 버린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번 경우는 다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동료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객관적인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거는 물고문이 100% 확실하다 막 그러면 너 증거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보지 못한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사실만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내놓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또 의사셨으니까 네. 네, 전문가적인 어떤 신뢰를 더해서 그렇죠. 그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랄까 전공법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이 진실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지동설에서 보면 알듯이 진실을 말했다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지. 진실인 네.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 분노에 차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의사가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안 한 거죠. 일부러.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네. 정확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감정적으로 차오를 수 있는 순간에 가장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건 이성적으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네.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네. 하는 거는. 그러시군요. 나중에 협박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거야 뭐 우리 병원 교환양들이 받은 거지 뭐 나한테까지 온 거는 거의 없는데요. 뭐 몇 건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병원의 전화 업무가 다 마비가 됐었죠. 누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나요? 협박 모르죠. 전화를? 뭐 나는 알 수 없는데 교환양들한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격려 반 뭐 협박 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격려 반, 협박 예, 반. 그렇군요. 호텔 방에 숨어 지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때는 사실
내가 그 검찰 조사 또 대공분실 조사까지 받고 난 후에 이제 이 상태로 근무를 해봐야 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일단 그 메이저 신문사들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잡지사 무슨 주간지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실수가 나가거나 혹은 뭐 내가 한 말과 다른 기사가 실리거나 이러면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 진료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며칠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잠적을 했던 거죠. 제가 이게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뭐랄까요, 정말 뿌리가 깊은 든든한 나무 같다라는 생각? 네,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 뭐 감정적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그리고 이럴 때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그런 실수들이 놀라워요. 다 반격의 네.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게 정말 좀 지금 감동적일 정도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주도 면밀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변 분들하고 이런 결정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조언을 구하고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 당시 분위기는요. 병원에 선배들이나 보직 교수하고 의논을 하면 무조건 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가 정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논을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다 털어놔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이 만드는 게 나로서는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좀 힘드신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후회나 그런 용기나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그런 거를 피하면 그거는 자기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군인이 총알이 날라온다고 도망가면 군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 군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의사가 코로나19 같이 전염성이 강한 환자가 왔다고 도망을 가버리면 그 사람 의사 아니죠. 다시 의사 노릇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위험이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서 당연히 했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그 말씀이 되게 울림이 커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나면 그 후에 후회가 몰려올 것이고 살면서 사는 게 아니겠죠. 자,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사회까지 오게 하신 분이신데요. 의사로서의 삶이나 혹은 이제 또 오연상이라는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박종철 군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궁금해요. 많은 영향을 줬죠. 그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줬듯이 저도 그 전까지는 그냥 글쎄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목표는 없었겠지만 보통의 이제 그냥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도 좀 벌고 그런 정도의 목표로 살고 있었다면은 그 사건 이후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60 그 상쟁이나 6.29까지 가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연결고리가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결과를 낸 거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난 봤거든요. 뭐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다른 종교 분들은 좀 거부감이 들지 모르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었는데 그 후로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 부분도. 뭔가 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네,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 원장님께서 또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때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도 뭐 못지않게 어렵잖아요. 뭐 코로나도 유행하고 미국하고 중국도 분쟁이 있고 국내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세대의 또 젊은이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겠죠. 그러고 내가 이거 딴 데서는 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네.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상 박종철 군 사건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의 첫 번째 단추는 대공분실 형사들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내 추측으로는 아마 박종철 군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참고인이지. 네. 박종훈이 조사 대상이었고 네. 박종철 군은 그 행방을 알기 위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형사들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는 건 그건 나는 인정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외부 의사를 거기 끌어들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살려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모든 일이 합류해서 선을 행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행동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과 하늘이 계획하는 일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뭐 보통 인터뷰 끝내면 막 이제 뭐 첨언하고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하는데요. 오늘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아니요. 그런 느낌이 숙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또 진실을 세상에 알린 오연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60 민주환쟁 33주년을 맞아서 모셨던 오연상 원장님 인터뷰 있었죠. 오늘 그 두 번째 인터뷰 들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 또 존경스럽다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어제 인터뷰 미처 못 들으신 분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김지윤의 이브닝쇼 검색하시면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영화 1987의 영화음악 중 강동원 그리고 김태리 배우가 같이 부른 가리워진 길 이한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 2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